자, 4강의 제목은 여러분도 영차 진료의 가정 주치의가 될 수 있다. 이 제목입니다. 여러분 요즘 뭐 아프면은 쪼르르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약국에 가잖아요. 특히 감기 걸렸을 때. 근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감기약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,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약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. 그렇게 처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감기 증상에 주로 이제 처방되는 주요 약품이 바로 해열제,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, 그 다음 진통 소염제, 뭐 진해 거담제, 그러니까 침 나고 이제 담 나오니까 그거 없애는 거, 그 다음에 항생제, 이런 것들 주로 처방하잖아요.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화제 이런 거 이제 같이 넣어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, 이걸 이제 뭐 우리 EBS에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, 전 세계 뭐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한국의 감기약을 가지고 가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한번 받아봤어요. 근데 다 놀랬답니다. 깜짝. 근데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. 이 약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한테 팔아야지 장사가 된다. 아픈 사람한테만 팔면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감기약을 많이 이제 제조를 하게 됐는데, 진짜 어떤 어린이는 감기약을 먹고 이 항생제가 들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환각에 막 빠지는 수가 있대요. 그러면은 감기약만 끊으면은 낫는 거예요, 이건. 근데 우리 같이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.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먹으면 감기가 낫습니다. 감기 낫게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짓말이죠. 감기를 낫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. 이게 감기약인데요. 참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 보셨겠습니다만은, 저도 그 같이 공부하는 분이 이 책을 던져주더라고요. 넌지시.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. 그 김현정 전문인데 참 용감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파들을 제가 좀 여기서 인용을 하는데요. 그 책을 보면은 아까 감기약에 관련돼 가지고 그 약 먹는 다윗 사이보그라는 게 나오죠. 거기에 또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3종 세트에서 나옵니다. 3종 세트가 뭐냐 했더니 고혈압, 고지혈증약, 고혈당약. 먹게 되면 이거 먹게 된다는 거 같이. 먹으면 언제까지 먹어요? 평생 동안. 여기에 더해가지고 소화제, 수면제, 항우울제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. 이런 약들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말 평생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? 증세만 완화시키지 고치지는 못한다. 약이란 건 뭡니까? 부작용이 있잖아요. 어떤 증세는 누구를 들지 모르지만은 어떤 부작용들이 그 수많은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그 위험에 처할지는 모릅니다. 자, 그게 현실인데요. 그 의사는 수술받지 않는다. 그 책에서 보면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. 왜? 돌아가는 그 환경이 있어요. 보니까 제약회사라든가 공공미디어, 그 다음에 병원 보험공단, 특히 그 다음 정책 위반자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환자하고 의사하고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. 그 환경이. 그래서 환자는 환자대로 잘못된 그 건강 지식, 병원은 병원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그 선생님은, 김현정 그 전문의는 이걸 제시를 했어요. 병원도 병원에 문제가 많지만은 환자들 자신의 일단 더 문제도 있다. 그게 뭐냐? 뭐가 조금 이상하면은, 감기 좀 걸렸다면 우르르 병원에 달려오고 뭐 그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라.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차원에서 병이 나기 전에 좀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병이 났으면 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그게 아니고 제발 좀 건강에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자기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자. 물론 이건 환자뿐만이 아니고 의료계도 마찬가지.
물론 여기에 가장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게 있잖아요. 가정의학과가 아주 원래 그 취지에 맞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뭐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많이 좀 제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간에 0차 차원. 그러니까 지금 의료가 1차, 2차, 3차에 나눠져 있잖아요. 의료전 형태가.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1차 진료를 받기 전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다. 의사 입장에서 깨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민간 치유요법들 효과도 있다. 그렇잖아요. 요즘 뭐 급체에 걸리면 어디를 땁니까? 뭐 손톱 밟고 따잖아요. 그 다음에 뭐 할머니들 옛날 약손 오면서 손자들에게 만져주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. 그런데 이 팔체질 의학에서는 간단합니다. 그 원리가. 뭐라느냐. 원래 태어날 때 8개의 장부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. 강하게 태어난 거 2가지, 약하게 태어난 거 2가지, 가운데 중간장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중간장부가 시소에 축이 돼가지고 딱 균형을 유지해가지고 딱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기울어져서 태어나요. 약간. 그러면서 그 의학적인 말로는 동태적인 평형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자꾸 이 불균형이 되니까 원위치 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지 이제 생명체라는 거예요. 근데 살면서 자기의 장부 구조를 잘 모르면은 그 장부 구조에 정반대되는 식으로 섭생을 한다는 거죠. 강한 장부를 더욱더 강하게, 약한 체질의 장부는 더욱 약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. 음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섭생이 있다. 생활, 운동 이런 것들이, 또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체질에 관련이 되거든요. 그래서 팔체질의 원리는 그렇게 생리적으로 아주 적정한 수준의 그러한 상태,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청장년 시절에 그 건강한 상태,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게, 되돌리면 된다는 거예요. 불균형을 다시 원위치로 시켜주면 된다. 근데 그 방법이 체질식을 하는 거, 좀 심했을 때는 체질침을 맞는 거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한약, 약재를 먹는 거, 그 다음에 체질 양생, 이러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가정 차원에서는 음식 먹는 거, 이것만 잘 고치면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의 50% 해결되는 거예요.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모두 팔체질 의학의 원리를 공부하셔가지고 가정 건강관리 차원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